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봉생기념병원 정신의학과에 우리 재영묘 업무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봉생기념병원 자천동에 있는 기념병원에 정신의학과 부장으로 지금 그 레지던트들 수련을 한다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진료에도 수고가 많으신 우리 장세현 선생님을 모시고 장세헌 선생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광입니다. 우리 장 선생님은 정신과를 어디 부산대학에서 하셨죠? 예, 부산대학에서 그 제가 듣기로 미국에 가서 1년인가 공부를 했다는데 어느 대학이었죠? 듀크 의과대학. 듀크 대학에. 그때 듀크에 간 뭐 특별한 어떤 타겟가 있었습니까? 어떤 정신의학 그 연구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험 쌓기 위해서 갔었고 거기에서 보면은 뭐 임상적인 것보다는 그 연구, 약물 연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듀크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죠. 우리 신경외과에서도 그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굉장히 참 좋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은 뭐 이래 연구소들도 많고 뭐 이래서 굉장히 어떤 전반적으로 학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대학병원들이 자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분원을 만들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선진국의 의과대학 같이 말이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병원 만들 돈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 병원은 좀 더 알차게 만들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 대학의 병원을 끌고 대학병원을 끌고 있는 그 원장이나 교수들은 정말 이제 한번 멈춰서서 뒤돌아볼 때가 됐다. 이 의과대학이 대학병원으로 수입을 창출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의료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의사잖아요. 그럼 그 의사는 의과대학 학생이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는 건데 그런 의과대학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서 의사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하게 존경받는 의사를 만드는 그런 곳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이제 듀크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저도 NYU에 있었는데요. 한 건물 전체가 완전 연구소예요. 지하는 완전 동물 연구소고요. 동물 실험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장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한 이런 데 대한 어떤 혹시 생각이 평소에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간 뭐 그 임상적인 그런데 좀 치중 뭐 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정신학 분야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전망이 밝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연구를 해 나갈 만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정신학도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당시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재영묘 선생님하고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 장 선생님도 다시 한번 뭐 짧은 게 한두 대라도 미국에 가서 뭐 듀크 그 외에 다른 대학이라도 한 번씩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기회만 뭐 있다면 짧게라도 이제 장 선생님 이제 리더들이니까 이제 과에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죠. 우리 봉생병원은 그런 곳이지 뭐 맨날 앉아서 환자나 보고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니까요. 제가 또 한 놀란 게 지금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병동을 자꾸 없앤다면서요. 결국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이 정신과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 어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정신과를 통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환자들이 파생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신체적인 그런 거와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은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그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어떤 수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 보면 정신과를 유지하는 거는 병원으로 볼 때는 수익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학의 정신과 그 크로즈워드가 몇 배드 정도 됩니까?
한 20베드 미친 걸로 제가 과거에 의과다 저 부산 의과다 다니실 때는 몇 베드 였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30베드 가까이 이렇게 유지는 했었어요. 참 반 정도 줄였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럼 부산의 다른 의과대학들은 지금 정신과가 어떻습니까? 아예 이제 뭐 병동을 없애는 어떤 그런 그죠 병원들도 있고 특히나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그런 뭐 병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공의들 그 수련이 안 되는 수련 여건이 이제 안 되는 서울도 대학인데도 그러면 불구하고 부산은 더 하겠네요. 병동은 있는데 보면은 입원 환자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환자들 실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 이렇게 실습 와서 학생들이 많이 놀라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환자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저는 참 한심스러워요. 하여튼 이 대학 어쩌다가 이게 대한민국 의과대학이 훌륭한 의사 양성하는 것은 뒤로 하고 병원을 통해서 수익만 따지고 돈만 벌려고 하는지 이게 의료보험 수가를 정부에서 잘 못 정했으면 진작부터 이거 싸웠어야 되고요. 제가 정치하면서 누누이 싸웠는데 의사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병원 협회나 의학협회에서. 근데 그런 걸 보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봐서는 이게 크레이지예요. 이게 어떻게 대학병원에 병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입이 떨어지는 정신과는 그 워드를 없애버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사실 오히려 이제 이 봉생 우리 그 기념병원 같은 데는 오히려 그거 위협이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철학적인 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우리가 신체적인 질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질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이 현대사회가 그 정신질환자가 조금씩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유병률이 자꾸 늘어나면 오히려 그에 대한 더 많은 리서치를 대학에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봉생병원 같이 크로즈워드를 30개, 40개 만들어서 실제 치료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뭐 불가능하겠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정신 전문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더 참 한심하고만요. 한심하고. 학회에서는 그런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보면 이제 수련 시스템을 조금은 더 이제 뭐 결국은 그것이 어떤 뭡니까 이제 정신과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련 시스템에서 이런 환자들을 경험을 해야만이 뭐 좀 수련 그것을 이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도 한 분이 이제 기업으로 나가시고 지금 4사람이 계신다고 그랬죠. 수련 의사가 4사람 있고 지금 장생님이 맡아서 진료하는 건 주로 어떤 환자들입니까? 전문 분야가? 제가 뭐 처음 전문의 나왔을 때는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분 장애 쪽도 보고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된 어떤 그런 알코올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청소년이라면 그 청소년 정신과 또 이제 요즘 친구들도 마약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래 뭐 여러 가지 어떤 진단 관련된 어떤 그런 평가들 뭐 이런 것들도 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경원 선생님은 주로 뭘 하세요? 네, 이경원 과장은 그 노인 서울대 분당에서 이제 그 노인 펠로를 했거든. 노인 정신학 그 펠로 하고 이제 와서 노인도 보고 노인들 복지회관에 가가지고 이래 그죠? 지금 우리 봉사도 봉생에는 노인복지재단 예. 또 장공우암복지재단 이런 데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동구청에 그 복지 의료복지 정신 이게 뭐더라 그 이름이? 정신건강 뭐 복지정진센터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정진센터 그것도 맡아서 우리 병원에서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전에 센터장을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자문
자문해주는 예, 그런 식으로. 이경 선생님 주로 노인을 주로 또 한 분 계시죠? 예, 김경범 선생님. 예, 김경범 과장. 선생님 예. 오신 지 한 2년쯤 되셨나요? 작년에 와서 오셨죠? 예, 몇 개월 뭐 되지는 않았는데 원래 원래 지금 제너럴이 다 이렇게 하시는. 예, 우리 병원에서 수련해가지고 우리 병원 출신에서. 예, 예. 그 우리 출신도 또 다른 데 좀 있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만성병원에서 근무를 이제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또 수련하는 거기에 또 뜻을 품고. 주 전공은 뭘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치료. 정신치료. 예, 정신치료 쪽에 관심이. 예, 예. 병원 오기 전에도 이제 뭐 이 전공의들 그 이제 슈퍼비전을 조금 이렇게 맡아서 해줬거든요. 지도 전문의 역할을 했죠. 예.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그 해주시는 건 좋은 거고, 이게 좀 더 이제 맨파워가 더 많아지면 예. 더 세분화해서 예.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한 분야에 제너럴 하더라도 한 분야에 부산서 베스트다 하는 그런 어떤 게 되는 게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나는 우리 스태프들이 좀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우선 그 알코올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알코올 중독 환자가 과거보다 자꾸 좀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봐도 술을 마시는 인구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 알코올 뭐 이라기보다는 중독 전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중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어떤 그런 문화이고, 다른 어떤 선진국이나 비해서 이렇게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값싸게 그 다음에 비교적 어떤 뭐 그에 대한 어떤 허용적인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술과 관련된 어떤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종 마약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뭐 청정 구역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아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많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약간은 또 조장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데서 보면은,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래퍼들이 이제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모르게 어떤 큰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다 뭐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이렇게 좀 번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음성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어서 임상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뭐 심심치 않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알코올 중독 이야기를 하면, 혹시 알코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리가 막걸리, 맥주, 그래서 이제 소주, 위스키 계통, 예.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포도주, 과일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수가 예. 이제 얕은 데서 점점 이제 많은 쪽으로 있는데, 예. 그게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데는 내가 혼자 추측한 때는 도수가 높은 위스키 계통이나 소주나 이런 걸 많이 마시면 중독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예. 특히 요즘도 화요니 뭐 이런 그 정유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도수가 높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도수가 높은 것을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 중독이 잘 옵니까? 아니면 그에 관계없이 알코올 중독은 많이 오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게 도수에 크게 영향은 없고,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 드링킹이라 해서 한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의 전체 총량 보통 한 13g 정도를 갖다가 원 스탠다드 드링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는 위스키 나름대로 이제 그 작은 13g이면 맥주 500cc를 마신다 합시다. 예. 그럼 맥주가 보통 5%잖아요. 예. 그러면 500cc면 25g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13g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맥주가 5%면 13이면 어떻게 되노? 한 250cc 정도
그러니까 250cc면 맥주 작은 병 한 병도 한 500cc 안 됩니까? 예. 350, 500대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의사 생활도 하고 미국 3년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 미국에 보면 작은 맥주병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따르지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건배하고 이렇게 쭉 마시고 마시는데 그 한 병 이상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가 동료 의사들하고 한두 번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이 목이 마르니까 그거 좀 축이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구나. 그 외국의 어떤 기준에 뭐냐면 맞추다 보면 우리나라는 그 알코올 중독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뭐 한 자리에서 뭐 예, 굉장히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하여간 중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떤 유병률이 높은 그런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알코올 중독도 제가 기억에는 그레이드를 나누잖아요. 1에서 5까지인가 이렇게 예, 예. 나누죠. 중독의 단계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통을 근데 전에 제가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중독 한 2단계 정도 되는 국민의 수가 엄청나게 많던데요. 예. 지금 저 장쌤 저도 몇 프로 정도? 저도 그 몇 기준에 프로 예, 그 성인 남성에서 한 20% 정도로 잡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정말 우리 의사들이 이 뭐 자꾸 뭐 경제적인 것만 자꾸 뭐 이야기를 하고 개업이나 해가지고 뭐 돈이나 벌고 이런 것보다는 예. 이 그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하던 그런 관습들,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줄여가야 된다. 예, 예. 전에는 평균 60세, 70세 되게 갈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게 80, 90으로 가니까 결국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게 다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게 누가 부담이냐? 이게 전부 다 국가 부담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통합을 해서 건강보험이잖아요. 예. 이건 지금 사회주의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세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세금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 누가 있겠어요? 그 건강보험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헛짓들을 하는 게 나타나는데 정부가 이걸 빨리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 건강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되게 70 이후 되는 노인들이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쓸 걸요 아마.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아마 반쯤 될지도 모르고 이게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 질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젊을 때부터 술에 대한 교육 더 이상 관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 술값을 드는데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술값도 올려야 되고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고요. 엄격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어른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근데 본인들이 뭐 다 지금 뭐 2% 이상 예. 20% 2단계 이상의 그다 알코올 중독이 돼 있으니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다 이런 문제고 이 술을 저도 이렇게 정치하면서 좀 마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되겠다 싶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오늘 일단 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